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철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평생 트럭 운전대만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거친 아스팔트 위에서 흘린 땀으로 제 하나뿐인 딸, 선미를 키워냈지요. 이제는 은퇴하고 시골집 텃밭을 가꾸는 게 유일한 낙인데요. 그래도 마음만은 편안했습니다. 금지옥엽 키운 딸이 차로 10분 거리에 살고 있으니 언제든 얼굴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든든했거든요. 선미는 제게 세상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착하고 심성 고운 아이라 결혼해서도 제 걱정부터 하는 그런 딸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제 속을 썩이는 유일한 존재, 바로 사위놈 때문이었습니다. 오대규. 훤칠한 키에 번지르르한 외모, 처음에는 저도 그 싹싹함에 속아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귀농하겠다며 내려왔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스마트팜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농사를 짓겠다며 큰 소리를 뻥뻥 쳤지만 실상은 온실 몇 동 대충 지어놓고 허구한 날 빈둥거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 자는 건 기본이고 농사일은 전부 착해 빠진 제 딸의 몫으로 떠넘겼어요. 흙 한번 제대로 만져본 적 없는 놈이 입만 살아서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업 아이템만 떠들어댔습니다. 그럴싸한 말로 선미를 구슬려 대출이라도 받아낼 궁리만 하는 놈이었지요. 그놈을 볼 때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습니다. 제가 평생 일궈온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아주 질이 나쁜 인간이었으니까요. 하루는 선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사위놈이 기어코 일을 냈더군요. 농산물 배달을 해야 한다며 운전면허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선미에게 1톤 트럭 운전대를 억지로 맡겼다는 겁니다. 이제 막 도로 주행 연수를 끝낸 아이에게 짐까지 실은 트럭을 몰라고 하다니요. 세상에 어느 서방이 아내를 그런 위험으로 내몹니까? 아빠, 나 운전하는 거 무서워. 근데 자꾸 오빠가 괜찮다고 옆에서 봐줄 테니 해보라고 해서 거절을 못하겠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며 저희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매일같이 선미를 닥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감히 우리 선산을 노리다니요. 당장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건 절대 안 된다. 네 서방한테 똑똑히 전해. 그 땅은 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피땀으로 지켜온 땅이라고. 어디 함부로 입에 올리냐고. 제가 격하게 소리치자 선미는 겁을 먹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침묵 너머로 사위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마 선미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씨, 늙은이가 진짜. 분명한 욕설이었습니다. 제 딸 뒤에 숨어서 장인에게 퍼붓는 저주였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장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딸의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마당 한쪽, 낡은 창고 앞에 선미가 몰던 1톤 트럭이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창고 안으로 차를 넣으려던 모양이었어요. 초보인 선미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주차였지요. 제가 차를 세우고 내리려는 순간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트럭 뒷부분이 창고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낡은 나무 기둥은 힘없이 부러졌고 그 충격으로 창고 지붕의 슬레이트 몇 장이 위태롭게 흔들리다
아래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선미는 운전석에 앉은 채 공포에 질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미야. 제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달려가려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한편에 세워둔 자신의 번쩍이는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위놈, 오대규. 놈은 태평하게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 창문을 내렸습니다. 딸이 사고를 내고 공포에 떠는 그 순간에 돕거나 걱정하는 대신 그놈은 입꼬리를 말아 올리며 씩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의 미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망쳤다는 경멸, 한심하다는 조소, 그리고 어쩌면 이 상황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한 악의가 가득 담긴 그런 미소였습니다. 마치 자기 손 안에 장난감이 망가지는 것을 구경하는 아이처럼 제 딸의 공포와 절망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악마 같은 미소만이 가득 찼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그 얼굴을 보고 있는데 놈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미소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선미야 하고 고함을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어가자 그제야 놈은 화들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허둥지둥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이고 장인어른.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선미야 괜찮아? 언제 웃었냐는 듯 세상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에게 달려가는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며 제 안의 모든 이성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법, 도덕, 그런 것들은 저런 놈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반드시 저놈에게 천벌을 내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전부 걸어서라도 저놈이 지었던 그 미소를 피눈물로 바꿔주리라. 굳게, 아주 굳게 맹세했습니다. 다행히 선미는 손목을 살짝 삐끗한 것 외에는 크게 다친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선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사고의 충격보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보여준 차가운 반응에 더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지요. 병원에서 간단한 처치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선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수만 가지 절규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사위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옆에서 봐줬어야 했는데 잠시 전화 받는 사이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그 뻔뻔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었지요. 놈은 분명 제가 모든 것을 봤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지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놈의 연기를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됐네. 사람이 안 다친 게 다행이지. 자네도 많이 놀랐을 테니 그만 들어가서 쉬게.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놈은 잠시 머뭇거리다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 저 트럭이랑 창고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당장 배달 가야 할 곳도 있는데 큰일입니다. 다친 아내에 대한 걱정은 단 한마디도 없이 오직 돈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지요. 수리비는 내가 내겠네. 그러니 자네는 선미 옆이나 잘 지켜주게. 제 침묵은 앞으로 시작될 길고 긴 복수극의 막을 올리는 조용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놈은 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수리비를 아꼈다는 생각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똑똑히 제 눈에 새겨두었어요.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이성으로 해야 하는 법입니다. 놈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싱거워요. 놈이 가진 모든 것을 서서히
아주 고통스럽게 빼앗아야 했습니다. 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돈과 허울뿐인 자존심부터 짓밟아주기로 했지요.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마을 어르신들이 모이는 정미소로 향했습니다. 막걸리 한 주전자를 받아들고 어르신들 사이에 앉아 일부러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사위놈 말입니다. 마을에서 제 평판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른 공경할 줄 안다는 소리도 곧잘 들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먼저 입을 열자 모두들 무슨 일이냐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마트팜인가 뭔가로 큰 돈을 벌겠다며 여기저기 땅을 보러 다니는 모양인데 어째 좀 불안합니다. 농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어제는 글쎄 운전도 서툰 애한테 트럭까지 맡겼다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사위가 웃었다는 결정적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험도 없는 젊은이가 무모하게 사업을 벌이다 아내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지요. 평생 농사만 짓고 살아온 어르신들에게 오대규 같은 뜬구름 잡는 인간은 가장 불신하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렇고 말고. 농사가 네 집 애 이름인 줄 아나. 젊은 사람이 너무 겁이 없어. 그러다 집안 말아먹는 거 한순간이야. 분위기는 금세 제 의도대로 흘러갔습니다. 특히 마을 농협조합장이자 농업계의 실세인 최 영감님께서 혀를 끌끌 차셨어요.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글쎄, 이제는 저희 집 선산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겠다는데 제가 반대했더니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너무 꽉 막힌 늙은이인가 봅니다. 그 순간 최 영감님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마을의 대소사를 꿰고 있는 그분에게 오대규의 대출 시도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입을 통해 장인의 반대와 집안의 불화까지 확인되자 문제는 완전히 달라졌지요. 신용과 담보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액의 대출을 내줄 농협은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복수의 첫 번째 씨앗이 그렇게 조용히 뿌려졌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사위놈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놈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놈은 농장 일은 선미에게 모두 떠넘기고 아침부터 말끔하게 차려입고 시내로 나가는 날이 잦았습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고 전국을 누빈 재감이 말해주고 있었지요. 저건 일하러 가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목적 없이 어딘가를 배회하며 허세를 부리거나 혹은 무언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놈의 행보였어요. 저는 낡은 트럭을 몰고 놈의 차를 멀찍이서 따라붙었습니다. 놈은 시내의 한 허름한 상가 건물로 들어갔고 저는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놈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루한 시간이 흘렀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반드시 놈의 약점을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결심이 저를 지탱해 주었지요. 늦은 오후가 되어서야 놈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인상이 험악한 사내 2명과 함께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놈은 사내들 앞에서 연신 허리를 굽히며 비굴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 엮였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놈의 진짜 얼굴, 그리고 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그 건물의 주소와 놈이 만났던 사내들의 인상착의를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 겁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뿌려놓은 씨앗에서 싹이 돋아났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사위놈이 신청했던 농업 자금 대출이 최종 단계에서 부결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농협의 최 영감님께서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가족의 동의 없는 담보 설정은 리스크가 크다는 원론적인 이유를 댔지만 사실상 신용 불량 딱지를 붙여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지요.
돈줄이 막히자 놈은 그야말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 모든 분노는 고스란히 제 딸 선미에게로 향했어요.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제대로 말했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냐. 쓸모없는 기집애 같으니라고. 선미는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사위놈이 집어던진 물건이 깨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가슴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미야, 지금은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라. 네 서방이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출 없이도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 거다. 이번 기회에 그 사람의 진짜 능력을 똑똑히 지켜보거라. 딸에게는 모진 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사위놈을 망가뜨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제 딸이 스스로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올 힘을 길러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선미 스스로가 남편의 무능함과 추악함을 깨달아야만 했지요. 대출이 막혀 돈이 급해진 놈은 결국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접근해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약속하며 돈을 꾸기 시작한 겁니다. 평생을 한 동네에서 부대끼며 살아온 시골 인심을 악용하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이미 놈에 대한 평판은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두 번째 씨앗을 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을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소문난 부녀회장을 찾아갔어요. 반찬거리를 싸들고 찾아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버지인 척 눈시울을 붉히며 딸의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정말 속상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았습니다. 글쎄, 저희 사위놈이 그날 선미가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창문만 열고는 씩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야기를 살짝 비틀었습니다. 사위가 직접 사고를 냈다는 진실 대신 사고를 당한 아내를 보고 웃었다는 인성의 문제로 몰고 간 것이지요. 이게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력보다 비정함에 더 크게 분노하는 법이니까요. 어머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제정신이야? 부녀 회장의 입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확성기였습니다. 다친 며느리 앞에서 웃던 비정한 사위 이야기는 그날 오후가 되기도 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오대규는 단순히 능력 없는 허풍쟁이에서 인간 같지도 않은 놈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마을에서 홀로 사는 박할머니께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손주 대학 등록금으로 쓰려고 평생 모아둔 쌈짓돈 500만 원을 사위놈에게 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2배로 갚겠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고요. 하지만 약속한 날짜가 열흘이나 지났고 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오히려 봉변만 당했다는 겁니다. 그놈이 글쎄 이 노망난 할망구가 사람을 잡는다면서 당장 안 꺼지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지르지 않겠어.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너무 창피하고 분해서. 저는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함께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요. 오대규, 네 놈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이다. 저는 박할머니를 모시고 곧장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장님과 마을개발위원장까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이 사건을 공론화시켰습니다. 이장님, 이건 그냥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인심과 도덕을 깡그 짓밟은 사건입니다. 평생을 이 마을에 헌신하며 살아오신 어르신을 굴러온 돌이 이렇게 능멸해도 되는 겁니까?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저놈이 무슨 짓을 더 할지 모릅니다. 제 말은 마을 사람들의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동안 사위놈에게 알게 모르게 돈을 떼었던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는 오대규의 만행을 규탄하는 비공식적인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놈의 평판은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고 놈은 마을 전체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신용을 잃고 고립된 놈은 이제 더 큰 함정을 향해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제 사냥은 이제 막 이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더 사나워지는 법이지요. 마을에서 완전히 고립된 사위놈은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새로운 사기극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친환경 농법 관련 정부 보조금을 노리는 것이었어요. 서류 몇 장만 잘 꾸미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어디서 주워들은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복잡한지 멍청한 놈은 전혀 알지 못했지요. 토양 검사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비료 사용 내역, 재배 일지, 출하 계획서까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며칠간 혼자 끙끙대던 놈은 결국 제 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색하게 머리를 극적이며 마당으로 들어서는 꼴이 참 가관이더군요. 놈은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음료수 한 박스를 내밀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지난번에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장인의 가면을 썼습니다. 됐네. 다 지난 일 아닌가. 그래서 무슨 일로 왔나? 놈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조금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정부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런 행정 업무에는 영 젬병이라서요. 장인어른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드디어 미끼를 물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놈을 가장 확실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달콤한 독이 든 미끼를요. 어허, 자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일을 해보려는구나. 당연히 도와줘야지. 어디 한번 가져와 보게. 저는 돋보기를 꺼내 쓰는 신용까지 하며 놈의 서류를 꼼꼼히 들여다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놈이 파놓은 함정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도록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토양 검사 결과서가 빠졌구먼. 이거 없으면 서류 접수 자체가 안 될 텐데. 아, 정말입니까?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쯧쯧,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하겠다고. 군청 농업기술센터에 가면 해주긴 하는데 지금 신청하면 한 달은 좋게 걸릴 걸세. 서류 마감은 다음 주까지고. 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마치 안타깝다는 듯이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닐세. 작년에 내가 받아둔 결과서가 있는데 우리 밭이랑 자네 밭이랑 흙이 비슷하니 그걸로 일단 내고 나중에 실사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처리해보는 수밖에. 명백한 서류 조작이었지만 다급해진 놈에게는 그런 것을 따질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놈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을 연발했지요. 첫 번째 덫을 성공적으로 놓은 겁니다. 다음은 비료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친환경 보조금의 핵심은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지요. 자네 유기농 비료는 꾸준히 썼는가? 구매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가 다 있어야 할 텐데. 아, 그게 솔직히 비료 살 돈이 없어서 거의 못 썼습니다. 놈의 대답은 제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치 큰 결심이라도 한 듯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현금 몇 장을 꺼내 놈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우선 급한 대로 비료부터 사게. 그리고 영수증은 꼭 챙겨두고. 내가 아는 비료상에 이야기해 둘 테니 외상으로라도 좀 더 가져다 쓰게나. 대신 꼭 친환경 인증 마크가 있는 걸로 써야 하네. 알겠나?
제 돈까지 줘가며 놈을 돕는 모습에 멍청한 놈은 저를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감동한 표정까지 짓더군요. 하지만 제가 소개해준 비료상은 사실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비료를 유기농 비료라고 속여 파는 악덕업자였습니다. 놈은 제 손에 이끌려 사기 행각의 공범이 되는 계약서에 스스로 도장을 찍은 셈이었지요. 마지막으로 저는 놈의 재배 일지를 검토해 주었습니다. 물을 준 날짜, 병충해 방제 기록 등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놈의 일지를 전부 수정해 주었습니다. 실제와는 완전히 다른 완벽하고 이상적인 재배 일지로 둔갑시켜 준 것이지요.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자 놈은 제게 큰절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장인어른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됐네. 자네가 잘 되는 게 곧 우리 선미가 잘 되는 것 아니겠나. 어서 가서 서류나 잘 내게. 놈이 떠나고 난 뒤 저는 마당에 서서 한참 동안 텅 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놈은 자신이 곧 거액의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빠져 있겠지만 그 서류 뭉치는 놈의 목을 죄 밧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이제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희망은 때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지요. 남편이라는 작자의 행패와 끝이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 속에서도 제 딸 선미는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는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신의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요. 선미는 그 사실을 제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딸의 일기장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저에게 또 다른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 그 짐승 같은 남편도 변할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오빠도 정신을 차릴 거야. 아빠가 되면 달라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매일 밤 뱃속의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짐승은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법입니다. 사위놈은 제가 도와준 위조 서류가 통과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곧 정부에서 수천만 원의 보조금이 나올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농장 일은 완전히 내팽개쳤지요. 아침 일찍부터 기름을 바른 머리를 하고 시내로 나가 돈 나올 구멍만 찾아다니기 바빴습니다. 제가 몰래 뒤를 밟아 확인한 바로는 놈은 그 허름한 상가 건물의 불법 노름장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보조금을 담보로 또 다른 빚을 내어 노름판에 쏟아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놈의 눈에 임신 초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끙끙대는 아내가 보일 리가 없었지요. 선미는 홀로 입덧과 싸우며 무거운 몸으로 텅 빈 집과 잡초만 무성한 농장을 지켜야 했습니다. 밥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든 날들이 이어졌지만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음식을 넘겼다고 해요. 그 고통의 시간 동안 남편이라는 작자는 단 한 번도 아내의 곁에 있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선미가 텅 빈 집에서 홀로 쓰러진 겁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는 이미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후였지요. 선미는 제게 전화를 걸어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담긴 절망의 깊이를 저는 감히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는 제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듯 조용히 유산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이 겪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생각하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연락을 받은 사위놈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놈은 술이 덜 깬 얼굴로
귀찮다는 표정을 숨기지도 않은 채 침대맡으로 다가왔지요. 저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그저 놈을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선미는 힘겹게 입을 열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아기가. 저는 놈이 최소한의 위로라도 건넬 줄 알았습니다. 하다못해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지요. 하지만 제 생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놈은 잠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눈을 굴리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선미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제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지 못할 그 말을요. 뭐, 애를 가졌었다고? 그걸 왜 이제 말해? 진작 말했으면 애 핑계대서 장인 어른한테 돈이라도 더 뜯어낼 수 있었을 텐데. 아깝게 됐네. 그 순간 병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선미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깊고 텅 빈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희망이 남편이라는 작자의 저 잔인한 한마디에 완전히 짓밟히고 조각나버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놈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주먹이 날아갔고 놈은 비명소리와 함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지만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망가뜨린 저 악마를 제 손으로 끝장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었으니까요. 바닥에 쓰러진 놈은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억울하다는 듯 제게 악을 썼습니다. 아니, 내가 뭘 틀린 말했어. 사실이잖아. 그 뻔뻔한 얼굴을 향해 다시 한번 발길질을 하려는 순간 선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그만해. 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담겨 있었지요. 선미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아주 조용히 하지만 똑똑히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그것은 딸이 그 지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기로 결심한 첫 번째 외침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주먹을 내렸습니다. 이제 분노를 터뜨릴 때가 아니었어요. 제 딸의 결심을 제가 지켜주고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제 복수극의 진짜 목표는 이제 놈을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제 딸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몸을 추스른 선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유약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제 딸이 스스로 그 지옥에서 걸어 나오기로 결심한 이상 아비인 제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안전하게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선미야, 이제 다 잊고 집으로 가자. 아빠 집으로. 제 말에 선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한 번에 우리 부녀는 지난 수십 년보다 더 깊은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긴 말은 필요 없었어요. 작전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사위놈은 병원 소란으로 인해 제게 앙심을 품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곧 나올 보조금 생각에 당분간 몸을 사리고 있었지요. 놈은 선미가 태어난 뒤에도 뻔뻔하게 저희 집으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셈은 뻔했지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보조금을 타내고 혹시 모를 위자료 문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놈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며 놈의 경계심을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자네 심정도 이해는 하네. 먹고 살기 팍팍하니 말실수도 할 수 있는 게지. 선미도 이제 괜찮아졌으니 자네는 하던 일이나 잘 마무리하게. 저는 심지어 놈에게 보조금 신청 진행 상황을 묻는 등 완벽하게 놈의 편인 척 연기했습니다. 제 태도에 놈은 완전히 방심하고 말았지요. 이제 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장인어른만 잘 구슬리면 이혼도 막고 돈도 챙길 수 있겠구나.
탈출 계획은 놈이 군청에 보조금 관련 최종 서류를 제출하러 가는 날로 잡았습니다. 놈이 최소 반나절 이상 집을 비우는 날이었지요. 저는 이삿짐 센터 대신 평생 트럭을 몰며 형제처럼 지내온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그 친구들은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았다. 정철아. 시간 맞춰 인원 준비해 놓으마. 하고는 든든하게 답해 주었지요. 약속한 날 아침, 사위놈은 잔뜩 멋을 부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치 큰돈이라도 손에 쥔 것처럼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니놈이 돌아왔을 때 니놈을 기다리는 것은 돈벼락이 아니라 텅 빈 지옥일 것이다. 놈이 떠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제 친구들이 탄 트럭 2대가 조용히 딸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마치 군사작전을 펼치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선미 물건만 챙겨. 저놈이 사들인 가구 같은 건 손 뗄 필요도 없어. 우리는 선미의 옷가지와 책, 그리고 선미가 시집 올 때 제가 해준 낡은 장롱과 화장대처럼 추억이 깃든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사위놈이 할부로 긁어들여 놓은 번쩍이는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놈이 이룬 모든 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으니까요. 짐을 싣는 데는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순식간에 텅 비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마저 감돌았지요.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미리 변호사를 통해 준비해둔 이혼 소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은 식탁 정중앙에 아주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선미가 쓰던 작은 빛 하나를 올려두었지요. 그것은 미련이나 연민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인간은 내 인생에서 지워졌지만 당신과 함께한 시간의 흔적까지 부정하지는 않겠다는 제 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우리는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집 마당에 선미의 짐을 내려놓았을 때 딸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내 딸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날 오후 군청에서 희희낙낙하며 돌아온 사위놈은 텅 빈 집과 식탁 위의 서류 한 장을 마주하게 되었을 겁니다. 놈에게서 불같이 화를 내는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한 짓을 생각해보게.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이제 자네와 나는 아무 사이도 아닐세. 우리 선미 찾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게.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놈의 고함 소리가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집, 그리고 곧 닥쳐올 진짜 심판의 날뿐이었지요. 심판의 날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으로 찾아왔습니다. 놈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부 보조금, 그것이 바로 놈의 목을 겨눌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차례였지요. 며칠 뒤 군청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최종 현장 실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놈은 제가 도와준 완벽한 서류만 믿고 조사관들 앞에서 거들먹거리며 자신의 엉터리 농장을 자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최신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팜입니다. 제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곧 여기서 엄청난 양의 친환경 농산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서류와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조사관들은 수십 년간 이런 일만 해온 베테랑들이었지요. 그들의 날카로운 눈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대표님,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어금 유기농 토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간이로 측정한 바로는 질소 함량이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군요. 최근에 화학 비료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조사관의 첫 번째 질문부터 놈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누락시킨 토양 검사 결과서가 문제가 된 겁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는 절대 화학 비료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제출하신 비료 구매 영수증 업체가 얼마 전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곳이던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소개해준 악덕 비료상 문제가 터진 겁니다. 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지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법. 놈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제가 완벽하게 조작해준 재배 일지와 실제 농장의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까지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지에는 분명 닷새 전에 병충해 방제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저기 잎사귀에 꼬인 진딧물들은 뭡니까?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죠? 놈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때야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준비한 마지막 무대가 막을 올렸습니다. 농장 입구로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서더니 분노에 찬 얼굴의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맨 앞에는 쌈짓돈을 떼인 박할머니와 이장님이 서 계셨지요. 그들은 보조금 실사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보시오, 조사관 양반들. 이런 사기꾼한테 나라 돈을 퍼주려고 하는 거요? 이놈이 우리 동네 사람들 등쳐먹은 돈이 얼만지나 알고 하는 소리요? 이장님은 품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조사관들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오대규에게 돈을 떼인 마을 사람들의 피해 진술서와 차용증 사본들이었지요. 박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보조금 심사는 순식간에 사기 사건 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당황한 조사관들은 급히 경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순찰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농장으로 들어섰지요. 오대규 씨 맞으시죠? 보조금 부정 수급 시도 및 사기 혐의로 조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까지 가주시죠. 놈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힘없이 경찰의 손에 이끌려 순찰차 뒷좌석에 구겨져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놈의 뒷모습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지요. 한때 번지르르한 외모와 말솜씨로 사람들을 홀렸던 사기꾼의 초라한 최후였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놈이 제 딸을 보며 지었던 그런 경멸과 조소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한 단락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살아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그런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놈의 추악한 실체를 벗겨낼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에는 아직 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마지막 발톱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위놈은 자신이 얼마나 큰 수렁에 빠졌는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운이 나빠 마을 사람들과 엮였고 보조금 서류에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눈치였지요. 변호사만 잘 쓰면 금방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은 놈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집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단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사건은 단순 사기 사건에서 특수 사기 혐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지요. 경찰은 놈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놈을 그저 시골 사람들을 등친 좀도둑 수준으로 여기게 둘 수 없었어요. 놈의 본질이 얼마나 악랄하고 뿌리 깊은 사기꾼인지를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바로 노름의 늪으로 경찰을 안내해야만 했지요. 저는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혹시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였지요.
인적이 드문 국도변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주머니 속에 동전을 넣고 경찰서 민원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소리를 살짝 바꾸고 최대한 불안하고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 오대규라는 사람에 대해 제보할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저도 그 사람한테 사기당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경찰은 제 신원을 물었지만 저는 보복이 두렵다며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결정적인 정보를 던져주었지요. 경찰 양반들, 오대규가 사기쳐서 번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으면 시내에 있는 월드 상가 3층을 한번 뒤져보시오. 간판도 없는 사무실인데 밤만 되면 그 일대에서 제일 환하게 불이 켜지는 곳이오. 거기가 바로 오대규가 돈을 다 갖다 바친 곳이니까.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찍어두었던 사진과 동영상 파일을 익명으로 보낼 수 있는 언론사 제보 메일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저는 곧장 근처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간 잠복하며 찍은 놈이 불법 노름장에 드나드는 모든 증거 자료들을 제보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돈다발을 들고 희희낙낙하는 놈의 모습과 돈을 잃고 눈이 벌게져서 고함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지요. 제보의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제 제보를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도박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이었고, 제 제보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단서가 된 겁니다. 그날 밤 대규모 경찰 병력이 월드 상가 3층을 급습했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십 명의 노름꾼들과 조직 운영자들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경찰은 오대규의 이름으로 작성된 수억 원대의 노름 빚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은 이 장부를 근거로 오대규의 집과 차량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놈의 차 트렁크 깊숙한 곳, 스페어 타이어 밑에 숨겨져 있던 가방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놈이 악질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리며 작성한 차용증 뭉치였습니다. 그 금액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지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경찰은 놈이 왜 그렇게 절박하게 돈을 필요로 했는지, 왜 아내의 가족까지 속여가며 사기를 쳐야만 했는지 그 모든 동기를 완벽하게 파악하게 된 겁니다. 놈은 더 이상 어설픈 시골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노름에 미쳐 가족마저 파멸로 몰고 간 구제불능의 중독자이자 악질적인 범죄자였지요.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작게나마 보도되었습니다. 귀농 청년인 척 상습 사기 행각 벌인 노름 중독자 구속. 그 기사를 읽는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제가 숨겨두었던 발톱은 단순히 놈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놈 스스로도 감추고 싶었던 가장 추악하고 부끄러운 밑바닥을 온 세상에 드러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이었지요. 이제 놈에게 동정표를 던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놈은 법의 심판과 함께 사람들의 경멸이라는 더 큰 감옥에 평생 갇히게 될 테니까요. 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사위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억울하다고 운이 없었을 뿐이라고 생각했겠지요. 똑똑한 변호사만 선임하면 금방 풀려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놈에게 그런 값싼 구원의 기회를 줄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법의 심판은 때로 너무 느리고 교활한 놈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니까요. 놈에게는 법전의 글자보다 훨씬 더 차갑고 본능적인 공포가 필요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탐욕의 늪, 그 늪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진짜 악귀들을 직접 마주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제가 준비한 진짜 심판이었지요. 놈의 노름빚과 사채 내역을 수사하던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물론 제 진짜 목적은 숨긴 채였지요.
형사님, 저 선미 아버지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놈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라도 만나서 합의라도 시도해봐야 우리 선미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악독하게 그놈을 괴롭혔다는 업체 연락처라도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상심에 빠진 늙은 아비인 척 연기하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듣기에도 참으로 처량했습니다. 처음에는 규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던 형사도 제 거듭된 간청과 눈물 섞인 호소에 결국 마음이 약해진 모양이었습니다. 못 이기는 척 욕설이 섞인 상호명 하나와 전화번호를 작은 목소리로 읊어주더군요. 저는 수십 번이고 감사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손에 지옥의 문을 열 열쇠가 들려진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일부러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인적 드문 국도변 휴게소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끈적거리는 수화기를 들자 제 심장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평생 해온 일처럼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맹수를 잡기 위해 더 지독한 맹수를 풀어놓는 사냥꾼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 너머에서 귀가 찢어질 듯 걸걸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요? 저는 미리 준비해간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최대한 비굴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저기 혹시 대부 파이낸셜 맞으십니까? 제가 오대규라는 놈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망친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정체를 가늠하는 듯한 날카로운 정적이었지요. 곧이어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대규, 그 자식 아는 놈이야? 뭔데? 용것만 간단히 해. 제가 그놈이랑 같이 작은 사업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제 돈을 몽땅 들고 잠적하는 바람에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놈의 비밀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만 알려드릴 테니 제발 제 돈 찾는 것만 그놈한테서 제 몫만 받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돈 냄새를 맡은 뱀처럼 남자의 태도가 즉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더군요. 비밀? 그 자식이 가진 거라곤 빚밖에 없는 거 아니었어? 뭐냐, 그 비밀이라는 게. 들어보고. 오대규 그놈, 지금은 콩밥 먹고 있지만 금방 풀려날 겁니다. 변호사 말이 초범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사장님, 그놈이 뭘 믿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그놈 마누라가 시골 땅부자 딸인데 이번에 합의 이혼을 해주면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두둑하게 챙겨주기로 했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거기다 그동안 질질 끌던 정부 보조금까지 곧 나온다고 하더군요. 지금 그놈 통장에 곧 현금으로 수억이 꽂힐 거란 말입니다. 저는 놈이 꿈에도 그리던 상황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이 느껴졌어요. 저는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놈이 그 돈을 받자마자 사장님들 돈은 떼먹고 필리핀으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감방 동기 중에 필리핀에 연줄 있는 놈이랑 짜고 밀항할 계획까지 다 세워놨더군요. 한국만 뜨면 다 끝이다. 멍청한 사채쟁이들 엿이나 먹으라지 하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걸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 진짜. 남자의 입에서 듣기에도 끔찍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분노는 살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 거짓말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기에 그들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진실로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사장님, 저도 그놈한테 돈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그놈이 언제 풀려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그놈이 돈을 어디에 숨겨두려 하는지 제가 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알았으니까 끊어. 그 자식 나오는 날짜 우리가 알아볼 테니까. 그리고 너 다시 전화해라. 그때 보자고. 남자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삐소리가 울리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전화 부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평범하고 선량한 늙은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복수심에 불타는 낯선 사냥꾼의 얼굴만이 존재하고 있었지요. 며칠 뒤 놈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놈은 자신이 이겼다고 역시 세상은 돈과 빽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경찰서 정문을 나섰을 겁니다. 하지만 놈을 맞이한 것은 자유의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멈춰선 지옥의 문지기들이었지요. 경찰서 정문 모퉁이에 주차되어 있던 검은색 승용차에서 건장한 사내 둘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두리번거릴 틈도 없이 놈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뒷좌석으로 짐짝처럼 구겨 넣었습니다. 놈은 영문도 모른 채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육중한 차 문이 닫히는 소리에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멀리 떨어진 골목길에서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대규의 삶은 교도소보다 더 끔찍한 생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놈을 시내 변두리의 허름한 여관방에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빚을 갚으라며 놈을 몰아세웠지요.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은 물론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으며 놈의 정신과 육체를 서서히 말려 죽였습니다. 그들은 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놈이 유일한 재산처럼 아끼던 번쩍이는 승용차는 대포차로 팔려나갔고 얼마 남지 않았던 명품 시계와 옷가지들도 헐값에 그들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지요. 놈은 이제 돈, 명예, 희망, 그리고 자유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직 숨만 붙어있는 살아있는 시체가 된 것이지요. 사채업자들은 그런 놈에게 마지막 임무를 주었습니다. 야, 오대규. 네 장인이라는 영감, 돈 많다며. 가서 빌든 무릎을 꿇든 어떻게든 돈 받아와. 네 마누라 위자료라도 미리 땡겨오라고. 일주일 준다. 일주일 안에 현금으로 1억 못 만들어 오면 그때는 네 신장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팔아서 빚잔치 할 줄 알아. 알았냐? 놈은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제 놈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나 개처럼 엎드려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더러운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놈을 완벽한 제 복수의 도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망가진 꼭두각시가 제 무대 위에서 마지막 발악의 춤을 출 시간만을 차분히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사위놈이 법의 테두리 바 자신만의 지옥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제 작고 낡은 시골집에서는 아주 소중하고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 딸 선미는 그 지독하고 길었던 악몽에서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깨어나고 있었지요. 처음 집으로 돌아온 며칠 동안 선미는 그림자처럼 지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거나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일 뿐이었어요. 그 작은 등이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섣불리 방문을 열고 들어가 다 괜찮다는 식의 공허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그저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아침이면 갓 지은 쌀밥에 구수한 된장국을 끓여 방문 앞에 놓아주었고 점심이면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와 풋고추를 씻어 딸의 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아무 말 없이 딸의 방문 앞에 앉아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뒤척임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밤을 지새웠지요. 아빠가 여기 있다.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라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딸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이 스스로 세상으로 걸어 나올 힘과 용기를 되찾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 며칠 만에 방에서 나온 선미의 손에 작은 호미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선미야, 아빠 허리가 쑤셔서 그러는데 저기 텃밭에 잡초 좀 같이 뽑아주지 않겠니? 선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마당 끝 텃밭에 나란히 쪼그려 앉아 말없이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흙 만지는 것조차 서먹해하던 딸의 손길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자연스러워져 갔습니다. 우리는 따스한 봄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함께 땀을 흘렸고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싱그러운 공기를 함께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선미가 아주 오랜만에 제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저기 상추잎에 벌레가 많이 먹었네. 약을 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무채색이던 딸의 세상에 다시 작은 색깔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그날 이후 텃밭을 가꾸는 것은 우리 부녀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선미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텃밭에 나가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흙 속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보며 아이처럼 신기해하고 기뻐하는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죽어있던 딸의 마음이 땅의 강인한 생명력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희 집으로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육묘장을 운영하는 선미의 오랜 소꿉친구였지요. 어릴 적에는 유난히 붙어 다니더니 어른이 되어서는 각자의 삶이 바빠 서먹하게 지내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 선미는. 청년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자신이 직접 키운 예쁜 꽃모종이 가득 담긴 상자를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선미 소식 들었습니다. 힘든 일 겪었다고 해서 그냥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왔습니다. 이건 그냥 텃밭에 한번 심어보라고요. 그 꾸밈 없고 진심이 담긴 위로에 제 마음까지 다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게 누군가. 어서 오게나. 자네가 와주니 내가 다 고맙네. 선미야, 어서 나와보거라. 네 귀한 친구가 왔다. 제 부름에 쭈뼛거리며 밖으로 나온 선미는 청년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로의 안부만 묻더니 이내 자연스럽게 텃밭에 나란히 앉아 청년이 가져온 꽃모종을 옮겨 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흙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서 모종을 심는 깊이, 물 주는 방법까지 자상하고 꼼꼼하게 알려주었어요. 선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녀의 작은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껏 대답해주는 모습은 오직 자기 말만 쏟아내던 사위놈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청년은 핑계를 만들어가며 며칠에 한 번씩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모종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텃밭에 비료 주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지요. 그는 선미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을 굳이 들추어내거나 섣부른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선미의 곁에 있어주며 시시콜콜한 세상 이야기나 꽃과 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뿐이었지요. 그 조용하고 꾸준한 발걸음은 상처투성이인 선미의 마음에 아주 좋은 걸음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초여름이 되었고 텃밭의 작물들은 생명력을 자랑하듯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특히 청년이 가져다준 토마토 모종은 선미의 지극한 정성 덕분이었는지 유난히 실하고 붉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지요. 그날은 선미가 제 손으로 직접 키운 토마토를 처음으로 수확한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를 한 바구니 가득 따들고 온 선미의 얼굴에는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구김살 없이 환한 웃음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것 좀 봐. 내가 키운 거야, 내가. 정말 예쁘지? 딸은 아이처럼 자랑하며 그중 가장 예쁘고 탐스러운 토마토 하나를 골라 제 입에 쏙 넣어 주었습니다. 햇살을 가득 머금은 토마토의 달콤하고 싱그러운 과즙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과일보다,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애써 참으며 웃으며 말했지요. 이야, 우리 딸 농사 실력이 보통이 아닌데? 이거 팔아도 되겠다. 아빠보다 훨씬 낫네. 제 칭찬에 선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이걸로 무언가 진짜 해보고 싶어졌어. 그냥 이렇게 따서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키운 이걸로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해보고 싶어. 저는 딸의 눈에서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당당히 일어서려는 강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아픔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일구어내려는 단단한 생존자의 모습이었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제 딸은 스스로 희망의 씨앗을 찾아낸 겁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작고 소중한 희망의 떡잎이 거친 비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는 참으로 얄궂고 기묘합니다. 제 집 마당에서는 새로운 희망과 인연이 풋풋하게 자라나고 있는 동안 세상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는 한 인간의 파멸이 마지막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사채업자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끌려다니던 사위놈이 일주일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결국 제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놈에게 남은 선택지는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제 앞에 나타나 마지막으로 발악이라도 해보는 것. 놈이 비틀거리며 저희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추하고 처량한 몰골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기름진 머리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고 거들먹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며칠은 좋게 굶은 듯 헬쑥하게 파인 두 뺨 시궁창 쥐처럼 더럽고 낡아빠진 옷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까지 다 타버린 듯 공포에 질려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 그야말로 살아있는 송장이 따로 없었지요. 놈은 툇마루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오징어 쥐어짜듯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정말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다 제 한심한 욕심 때문에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이 못난 놈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네. 저는 아무 말 없이 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담배를 한 대 꺼내 물고 길게 연기를 내뿜었지요. 저 눈물 속에 진심이 단 한 방울이라도 섞여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요. 저것은 진정한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살아남기 위해 쥐어짜 내는 마지막 발버둥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게 할 말이 그것뿐인가? 자네가 한 짓들을 생각해보면 내 손에 죽지 않은 것만도 다행으로 알아야 할 텐데. 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에 놈은 더욱 절박하게 바닥에 이마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선미에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평생 그 아이의 종이 되어서라도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혼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 이혼은 어쩔 수 없다면 제발 위자료라도 조금만. 제가 지금 저놈들 손에 잡히면 정말로 죽습니다. 바다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장인어른. 역시나 놈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놈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와 지긋지긋한 탐욕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위자료라. 참으로 재미있는 소리를 하는군. 자네가 우리 선미에게 한 짓들을 생각해보면 자네의 목숨을 내놓아도 모자랄 판인데 어디서 감히 그런 뻔뻔한 소리가 나오는가? 자네는 우리 선미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내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그걸 돈 몇 푼으로 퉁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평생을 바쳐서라도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선미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그 땅이라도, 그 땅의 절반만이라도 떼어주시면 제가 빚을 청산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결국 놈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제 아내가 우리 선미가 행여나 시집가서 고생할까봐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고 걱정했던 그 땅. 우리 가족의 역사와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 땅을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 감히 더러운 입에 올린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놈의 역겨운 연극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놈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놈의 눈앞에 보여주었지요. 자네, 이게 뭔지 알겠는가? 놈이 멍한 눈으로 녹음기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방금 전 놈이 제게 매달리며 짓거렸던 모든 말들이 아주 생생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위자료를 달라던 말, 땅을 떼어달라던 말까지 전부 다요. 자네가 방금 나를 협박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있네. 이걸 지금 당장 경찰에 넘기면 자네의 죄목에는 협박죄가 추가될 걸세. 그럼 자네는 아마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놈의 얼굴이 새하얗게 마치 종이장처럼 질렸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의 목을 죄일 밧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표정이었지요. 저는 그런 놈에게 제 복수국의 대미를 장식할 가장 잔인하고도 통쾌한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줄 것이 있네. 자네가 그토록 탐내던 우리 선미 어머니의 땅 말일세. 저는 놈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땅은 자네 같은 놈이 아니라 곧 태어날 내 귀한 손주에게 고스란히 갈 걸세. 뭐라고요? 손주라니요? 놈은 제 말을 단번에 이해하지 못한 듯 멍청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마침 텃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선미와 그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청년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지요. 우리 선미 곧 저렇게 좋은 청년과 함께 새 출발을 할 걸세. 자네 같은 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선미 뱃속에는 내 첫 손주가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네. 자네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이야. 물론 아이의 성별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놈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러니 이제 똑똑히 알겠는가? 자네가 비집고 들어올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걸세. 자네의 세상은 끝났어. 완벽하게.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놈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완벽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돈도 아내도 그리고 자신이 망가뜨린 그 자리에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행복이 들어섰다는 사실. 놈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지워졌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싹싹 빌던 비굴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글거리는 증오와 시뻘건 광기가 들어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짐승이 내뿜는 마지막 도끼였습니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나를 속이려는 수작이잖아. 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흙바닥을 짚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핏발이 선 두 눈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지요. 그 뱃속의 애가 내 애잖아. 안 그래? 우리가 아직 법적으로 이혼한 것도 아닌데. 아니면 혹시 니들끼리 눈이 맞아서 놀아나? 이 더러운 것들이 감히 나를 속여. 놈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궤변처럼 늘어놓으며 제 딸과 그 착한 청년에게 더러운 오물을 끼얹으려 했습니다. 자신의 추악함과 실패를 인정할 수 없으니 남을 끌어내려 자신과 같은 시궁창에 쳐넣으려는 비열한 수작이었지요. 그리고는 이성을 완전히 잃은 채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영감탱이가. 네가 처음부터 다 꾸민 짓이지. 내 돈, 내 여자, 내 인생까지 전부 다 망쳐놓고 내가 너만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놈의 손이 제 멱살을 향해 뻗쳐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지요. 그저 차가운 눈으로 광기에 휩싸여 달려드는 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계획의 마지막, 화려한 피날레였을 뿐이니까요. 놈의 손이 제게 닿기 불과 한 뼘 전이었습니다. 어딜? 벼락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열려있던 대문 밖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사내들이 놈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놈의 양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꼼짝 못하게 짓눌렀습니다. 바로 놈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던 그 지옥의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놈이 제게 찾아오기 1시간 전, 저는 사채업자에게 미리 전화를 걸어두었지요. 오대규가 마지막으로 장인 집에 돈을 뜯으러 갈 것이다. 하지만 빈손일 테니 괜히 헛걸음하지 말고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신호를 주면 그때 들어와서 니들 마음대로 처리해라. 그리고 놈이 이성을 잃고 제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을 대비해 경찰에도 미리 신고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전에 돈 문제로 행패를 부렸던 사위가 지금 집에 찾아와 물건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고요. 사채업자들은 바닥에 쓰러진 놈을 무자비하게 제압했습니다. 이 자식이 돈은 안 가져오고 여기서 영감님한테 행패야? 아주 편하게 가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오늘 니놈 제삿날이 어딘지 똑똑히 보여줘. 놈은 고통과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이 소란을 듣고 놀라 달려나온 선미와 청년은 그저 차갑고 경멸 어린 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볼 뿐이었지요. 놈이 뿌린 씨앗이 그대로 놈에게 돌아가는 인과응보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타이밍을 맞춘 듯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경찰차 한 대가 저희 집 대문 앞에 급하게 멈춰 섰지요. 모든 것이 제가 계산한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경찰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치자 사채업자들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약속이라도 한 듯 놈을 제압하던 손을 풀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야말로 피해자라는 듯 뻔뻔한 연기를 시작했지요. 아이고 경찰 양반들.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그냥 빌려준 돈 받으러 조용히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이 어르신한테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사람 잡는 줄 알고 저희가 뜯어말리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고 저희 아니었으면 어르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아수라장이 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있는 오대규와 사채업자들, 그리고 저까지 모두 조사를 해야겠다며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놈이 제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증언했고 제가 미리 녹음해둔 협박 녹취 파일까지 결정적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끈질긴 조사 끝에 불법 채권 추심 혐의를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역시나 오대규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궁지에 몰린 놈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범죄를 스스로 줄줄 불어버린 겁니다. 보조금 사기 시도, 마을 사람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사기 행각, 그리고 심지어는 선미가 트럭 사고를 냈을 때 자신이 일부러 돕지 않고 그 상황을 비웃으며 즐겼다는 사실까지. 그래, 내가 그랬다. 그 잘난 척하는 영감탱이 앞에서 마누라년이 벌벌 떠는 꼴이 아주 쌤통이고 재밌어서 그랬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다 망했는데. 놈의 마지막 자백은 제 길고 길었던 복수극의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주었습니다. 결국 오대규는 상습 사기, 협박, 위협 등 수많은 죄목이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놈이 돌아올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요. 설령 긴 시간이 흘러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고 나온다 해도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지옥의 사채빚과 사람들의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뿐일 테니까요. 저는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를 마치고 나오며 아주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제 손에 더러운 것을 직접 묻히지 않고 놈 스스로가 파놓은 지옥의 구렁텅이로 놈을 완벽하게 밀어 넣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저를 걱정하며 밤새 잠 못 이루었을 내 딸과 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 길고 어두웠던 복수는 끝났지만 제 인생의 진짜 행복과 평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사위놈, 아니, 이제는 그저 오대규라는 이름의 한낱 범죄자가 된 그 인간은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습 사기, 협박, 위협 등 수많은 죄목이 쇠사슬처럼 놈의 발목을 올감했지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놈은 억울하다며 제가 모든 것을 꾸민 함정이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결국 놈에게는 수년에 달하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통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길고 지독했던 열병의 마지막 열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는 듯한 그런 허무하고도 고요한 감정이 제 온몸을 감쌌지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선미와 제 마음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과거의 악연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질기고 끈질긴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낯선 중년 여인 한 명이 수소문 끝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었지만 그늘진 얼굴과 깊은 눈가의 주름은 그녀가 겪어온 고된 세월을 짐작하게 했지요. 저는 경계심을 품고 그녀가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여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제가 오대규 그 인간의 첫 번째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과거의 망령이 예고도 없이 제 평화로운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겁니다. 저는 말없이 여인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선미는 마침 친구인 그 청년과 함께 읍내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고 없었지요. 어쩌면 다행이었습니다. 제 딸에게 또 다른 상처의 기억을 마주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툇마루에 마주 앉아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둘 다 알지 못하는 듯 했지요. 제가 먼저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신문이라도 보신 겁니까? 네. 작은 기사였지만 그 인간 이름이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지난 며칠간 잠을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그 인간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건 아닐까 싶어서요. 그래서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따님은 괜찮으신 겁니까? 여인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 또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기에
또 다른 피해자의 안부가 진심으로 궁금했던 것이지요. 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 말에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본물 터지듯 자신이 겪었던 지난 시간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그때 그 인간은 번듯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총각 행세를 하며 제게 접근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상가 건물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자상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남자가 있을까 싶었지요. 여인의 이야기는 놀랍도록 제 딸 선미의 경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번지르르한 외모와 말솜씨로 환심을 사고 결혼하자마자 본색을 드러내 사업 자금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폭언과 무시로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는 수법까지. 마치 똑같은 각본을 가지고 연기한 배우처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 유산이었던 상가 건물까지 팔아 그 인간 사업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사업이 아니라 노름판으로 전부 사라졌지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저는 제가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인간은 제게 이혼 서류 한 장을 던져주고는 빚더미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려워졌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여인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르신을 뵙고 따님 이야기를 들으니 지난 세월의 제 모습이 겹쳐 보여서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럽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따님을 지켜내셨지 않습니까? 저와는 달리. 그녀는 제게서 아버지를 보았고 저는 그녀에게서 제 딸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지만 같은 악마에게 핥혀진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었지요.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깊은 유대감이 우리 사이에 조용히 흘렀습니다. 한참을 울던 여인은 결심한 듯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진짜 이유입니다. 봉투 안에는 오대규가 과거에 저질렀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위조된 사업 계획서, 허위 세금 계산서,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며 썼던 차용증 사본까지. 그녀는 지난 10년간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간직해왔던 겁니다. 그 인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몇 년 살고 나오겠지요. 하지만 이 자료들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겁니다. 이건 제가 당했던 사건의 증거들입니다. 공소시효가 아슬아슬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이 증거들을 검사에게 넘기십시오. 그럼 그 인간은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이 끝나더라도 또 다른 재판을 받아야만 할 겁니다. 어쩌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지도 모르지요. 여인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증오를 넘어 정의를 갈망하는 단단한 빛을 띠고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고 이 세상에서 악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 용기를 낸 겁니다. 부디 따님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처럼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그 인간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종이 몇 장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세월이자 악을 향한 처절한 응징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여인의 손을 말없이 굳게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여인이 건네준 자료들을 가지고
곧장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제 복수의 마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망령들을 잠재우고 제 딸과 손주가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한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무였습니다. 오대규라는 태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생각보다 깊고 황폐했습니다. 놈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마을이 하루아침에 예전의 평화를 되찾는 것은 아니었지요. 놈이 남긴 상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앙금처럼 남아 한동안 우리 마을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놈에게 쌈짓돈을 떼인 어르신들은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며 고개를 숙이고 다니셨고, 젊은 사람들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평생 모은 돈을 잃었다는 자괴감에 빠져 서로를 탓하며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한때는 가족처럼 끈끈했던 마을 인심이 불신과 원망으로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제가 시작한 복수극이 결과적으로는 옳은 일이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마을 전체가 큰 홍역을 앓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놈은 제 사위였고 그 굴레에서 저 또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상처를 보듬고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 또한 제게 남겨진 마지막 과제였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이장님을 찾아가 마을 회의를 소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 회관은 오랜만에 모든 주민들이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지요.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제가 사위놈을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네가 데려온 사위 때문에 이 사달이 났다는 원망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도 덜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시선을 피하지 않고 허리를 깊이 숙여 사죄의 말씀을 먼저 올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들, 그리고 주민 여러분,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못난 사위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마을에 큰 분란을 일으킨 것, 다 제 불찰입니다. 저 또한 그놈이 제 사위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게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웅성거리던 회관안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이어서 제가 내린 결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대규 그놈에게 돈을 떼인 분들의 피해를 제가 조금이나마 갚아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두들 숨을 죽이고 제 입을 쳐다보았지요. 제가 가진 땅 중에 저수지 옆에 붙은 묵정론이 하나 있습니다. 농사짓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최근에 그 근처로 도로가 난다는 계획이 있어서 땅값이 제법 올랐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땅을 팔겠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제가 대신 빚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 회관안은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안이었을 겁니다. 잠시 후 이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감,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그 땅, 자네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 아니던가. 그걸 팔겠다니. 자네가 왜 자네 돈으로 그놈 빚을 갚는단 말인가? 그럴 순 없네. 아닙니다, 이장님. 이건 단순히 돈을 갚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때문에 서로 얼굴 붉히고 등 돌리는 우리 마을의 모습을 저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은 제가 그놈 대신 내는 빚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웃고 지내기 위해 꼭 필요한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돈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 부디 제 뜻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박할머니께 다가가 미리 준비해간 현금 뭉치를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이걸로 우선 우리 손주 등록금부터 내주십시오. 박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눈물을 시작으로 회가 나는 이내 훌쩍이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원망과 불신으로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제 작은 진심 하나에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제 땅을 판 돈으로 모든 피해를 복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제 행동에 감동한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조금씩 돈을 보태어 마을 상조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으로 우리는 함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어려움을 돕기 시작했지요. 오대규가 남긴 상처는 역설적으로 우리 마을을 더욱 단단하고 끈끈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된 겁니다. 한편 제 딸 선미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은 오롯이 저와 선미 둘만의 몫이었습니다. 마을의 상처가 아물어갈수록 저는 제 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아야만 했습니다. 선미는 겉으로는 많이 밝아졌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선미에게 시내에 있는 심리 상담센터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선미야, 아픈 몸을 치료하려면 의원을 찾아가야 하듯이 마음이 아플 때도 마음의 의원을 찾아가야 하는 거란다. 부끄러운 일도 숨길 일도 아니야. 네가 겪은 일은 그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어. 선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낯선 사람에게 꺼내 보이는 것이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뒤 선미는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가볼래. 더 이상 이렇게 숨어서 아파하고 싶지 않아.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곧 태어날 우리 아기를 위해서라도 나 다시 건강해지고 싶어. 자신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한 딸이 저는 세상 그 누구보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이후 선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센터를 오가며 차분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처럼 그 성실한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청년은 선미가 상담을 받는 동안 밖에서 묵묵히 그녀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고 지친 얼굴로 나오는 선미의 손을 그저 따뜻하게 잡아줄 뿐이었지요. 두 사람의 관계는 불처럼 뜨겁게 타오르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온돌처럼 서로의 마음을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데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마을의 상처가 아물고 제 딸의 마음에도 조금씩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그 10년의 세월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제 딸과 저에게는 세상이 통째로 뒤바뀐 것 같은 아주 길고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나 제 딸 선미였어요. 한때는 지옥의 잿더미 속에서 희망 없이 쓰러져 가던 그 아이가 이제는 누구보다 강인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선미가 텃밭 한 구석에서 취미처럼 시작했던 유기농 작물 재배는 이제 제법 어엿한 작은 사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미의 텃밭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온라인 마켓을 열었는데 농약 한 번 치지 않고 아버지와 딸이 직접 땀 흘려 키웠다는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도시의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선미는 매일 아침 흙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고 주문받은 채소를 정성껏 포장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고객들의 감사 후기를 읽으며 아이처럼 웃는 딸의 모습을 볼 때면 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딸은 이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당당하게 책임지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첫 손주, 튼튼이의 탄생이었지요. 예정일보다 조금 일찍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사로운 날에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다. 우렁찬 아이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제 두 뺨으로 뜨거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간호사의 품에 안겨 나온 쭈글쭈글하고 작은 생명체. 그 아이를 처음으로 제 품에 안아들었을 때의 그 벅찬 감동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아이는 제 손가락을 작은 주먹으로 꽉 쥐었는데 그 작은 힘이 제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그 모진 시간들을 버텨왔구나. 내 딸이 그리고 내가 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그 지옥 같은 강을 건너왔구나. 손주의 맑은 눈을 들여다보며 저는 지난 모든 아픔과 분노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해주는 살아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딸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주었다는 의미였지요. 선미의 곁은 이제 그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진실하고 깊은 사랑으로 제 딸과 손주를 아껴주는 모습에 저는 그를 이미 아들이나 마찬가지로 여기고 있었지요. 청년은 선미가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르는 동안 묵묵히 텃밭과 온라인 마켓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곤히 잠든 선미와 희망이 곁을 밤새 지키는 듬직한 가장이 되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청년은 쭈뼛거리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제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더군요. 아버님, 제가 감히 선미와 희망이의 곁을 평생 지켜도 되겠습니까? 제가 가진 것은 비록 많지 않지만 세상 누구보다 두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자신은 있습니다. 부디 저를 아들로 희망이의 아비로 받아주십시오. 저는 말없이 웃으며 청년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자네가 내 아들이 아니면 누가 내 아들이겠는가. 그동안 우리 선미와 내 곁을 지켜주어 정말 고마웠네. 앞으로도 잘 부탁하네, 아들. 그날 밤, 청년은 선미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화려한 보석 반지는 없었지요. 대신 자신이 직접 가꾼 꽃들로 만든 작은 화관을 선미의 머리에 씌워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갓난아기 희망이를 함께 품에 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미야, 나랑 희망이랑 우리 셋이 진짜 가족이 되어줄래? 선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어졌던 가족의 원이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의 가을 축제가 열린 날, 저는 새 사위가 미는 유모차에 앉은 손주 희망이의 손을 잡고 축제 구경에 나섰습니다. 선미는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습니다. 한때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던 제 마음이 이제는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바라던 풍경이었습니다. 지독한 악연이 남긴 상처 위에서 이렇게 눈부신 행복이 만개할 줄이야. 정말 꿈만 같은 날이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손주 희망이가 툇마루를 엉금엉금 기어다닐 만큼 자랐습니다. 저는 해질녘이면 툇마루에 앉아 마당 한편에 세워둔 제 낡은 트럭을 바라보는 것이 새로운 버릇이 되었지요. 긁히고 찌그러진 상처투성이지만 저 트럭은 평생 제 땀과 눈물을 싣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온 든든한 동지였습니다. 트럭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사위놈의 그 악마 같던 미소를 처음 보았던 날의 충격, 복수를 결심하며 밤을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제 손으로 놈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순간들까지.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김정철, 네가 한 복수가 과연 옳았는가? 하고 말이지요. 제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게 정의로웠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또한 놈을 잡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놈을 함정에 빠뜨렸으니까요.
어쩌면 저 또한 복수라는 이름의 또 다른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려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딸을 지키려는 아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뿐이지요. 둥지 안에 알을 해치려는 구렁이를 마주한 아비새가 온몸을 던져 뱀의 눈을 쪼는 것은 본능입니다. 거기에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댈 수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영웅도 악인도 아닙니다. 그저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이 땅의 평범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검고 무거운 감정들이 있던 자리에는 손주의 웃음소리와 딸의 행복한 얼굴, 그리고 든든한 새 사위의 믿음직한 모습이 가득 들어차 있으니까요. 오대규 그놈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지금쯤 감옥 안에서 혹은 출소했더라도 자신을 기다리는 또 다른 지옥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치르고 있겠지요. 놈은 이제 제 인생의 등장인물이 아닙니다. 그저 잊혀진 과거의 악몽일 뿐이지요. 아버지, 저녁 드세요. 오늘 희망이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비슷한 소리를 냈어요. 선미가 희망이를 품에 안고 환한 미소로 저를 부릅니다. 새 사위는 어느새 마당에 저녁상이 차려진 작은 평상을 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가 있는 그 따뜻한 불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우리 네 식구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꾸어 온 이 작은 세상을 따뜻하고도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어요. 천벌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가장 평화롭고 가장 행복한 저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